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8.15 광복절을 계기로 축전을 교환하며 양국 간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중러가 더욱 밀착하는 모습인데요. 네, 한편 북한이 지난달 18일 월북한 미군 병사가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월북 사실을 언급한 건 처음이고 미국은 북한의 이런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월북 미군 병사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망명 의사를 밝혔다라고 북한이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 킹 이병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벌써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동안 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북한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트래비스 킹의 이등병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예. 또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인종차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저도 이제 봤습니다. 여기 보면 트래비스 킹은 자기가 이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예. 네. 둘째는 이 트래비스 킹이 미군 내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으로 넘어갈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래비스 킹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 따라서 북한이나 또는 제3국에 망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일단 북한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 앞서서 북한이 어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이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강력히 반발을 했죠.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면 자기들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최악의 인권 국가인 미국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래비스 킹의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미국이 문제가 있는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가 북으로 넘어왔고 이 병사가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점적으로 굉장히 좀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어쨌든 이 병사에 대해서 뭐 안전이라던가 뭐 여러 소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확인하려 할 텐데 뭐 북한과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은 어디에 있든 끝까지 미국 정부가 보호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방부의 발표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안전입니다. 이 병사가 안전하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귀환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귀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정말 북한이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정권이라면 이미 영사 접근권을 허용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이 병사가 미 영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 정부와 접촉을 하기 위한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유엔에도 대표부가 나와 있고 미국이 또 스웨덴이라든지 평양에 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우회적인 접근을 하든지 어쨌든 이 병사의 진짜 의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 말 믿을 수가 없죠. 이 병사가 가서 한 달 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북한에 남겠다? 이건 뭐 우리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과거에 북한이 했던 행태를 보면 뭐 이 무고한 대학생이라든지
기자라든지 미국 인사들을 억류를 했다가 돌려보낸 일들이 많잖아요. 네. 북한이 미국 인사를 돌려보낼 때는 뭔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맞대응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이 병사가 안전하게 귀환될 때까지 네. 모든 노력을 아마 다 기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금 한미일이 안보리에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17일에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중국은 공식적으로 좀 반대 입장을 내고는 있지만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회의 개최 자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것은 맞지만 예.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다든지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제재 결의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회의 개최 자체는 안보리 소속원들의 다수결로 회의 개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회의 자체가 개최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실 때 북한에서도 이미 이 회의 개최를 의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북한에는 또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예, 사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북한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회의가 열리는 것을 밑에 참모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가 이런 회의를 연다는 자체만 해도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 핵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실은 과거에도 6년 전에도 이 문제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북한 인권 문제의 주범, 핵심인 김정은을 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거 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는 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북한은 광복절에 러시아랑 관련한 축전을 좀 교환을 했어요. 푸틴 대통령과 함께.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예, 일단 뭐 6.22 분단, 예. 분단에서 이제 광복이 됐잖아요. 광복이 되는 과정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 그 소련이 사실 북한에 들어와서 군정을 했고 지금의 북한 정권이 탄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 러시아가 했단 말이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축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북한과 중국은 동병상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었고 특히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면서 네. 국제사회에 뭐 사실 공적으로 몰려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불법으로 규정을 받았고 네.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서방 세계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동병상련의 위치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지지하고 나섰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그동안 보도가 여러 차례 됐습니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탄약을 지원한 그런 사실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러시아는 계속 찬성을 해서 그것이 제재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고 오히려 박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반미, 반서방 연대에 함께 올라타서 지금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쇼이구 국방장관이 7.27 북한의 그 열병식 행사에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뭐 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막 지나가는데 막 격려를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건 불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좀 북한의 군수 공장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그럼 보고 계세요? 예. 뭐 지난 8월 초부터 한 6일 사이에 2번이나 영거푸 방문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부가 지금 매우 어렵다.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이미 보도가 돼서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죠. 지금 김정은의 이런 행보들은 결국 북한 내부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중심으로 민심을 결속시켜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네. 김정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 공장을 방문하면서 그 명분을 전쟁 준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내부 결속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무기 공장 시찰 군사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역시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사일, 포탄 뭐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으로부터의 이 도움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쇼이구가 직접 북한을 방문했고 무기 전시회 열병식에 김정은이 아주 각별하게 쇼이구를 최고의 VIP로 모시면서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무기 공장을 방문하면서 자, 이렇게 우리는 역량이 뛰어나다. 미사일 정확도도 높고 재래식 무기도 뭐 훌륭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에게도 보여주고 한미에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과시함으로써 이 최고의 지도자다. 역량 있는 지도자고 지금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복합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분명하다라고 밝혔고요. 또 어제는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화상으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화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제가 오갈지에 대한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 지금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입니다. 예.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최근에 김정은이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예. 서울을 가리치면서 네. 직접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련의 행보를 봤을 때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예. 그들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죠.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그것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 따라서 한미일이 네. 공동으로 협력을 하는데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네. 이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작년 11월 푸놈펜에서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자.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한미일이 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아마 이번에 공동 성명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핫라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기가 발생하면 즉각 협의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한미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공동 훈련을 정례화하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훈련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동안 공동 미사일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요격 훈련도 했었고 또 대잠 훈련도 같이 했었고요. 이런 훈련들을 했는데 이건 그냥 부정기적으로 했던 것을 위기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했던 것을 이제는 정례적으로 하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말씀하신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에 그 미사일 요격 훈련이 이제 포함될지 여부가 이제 관심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시도와 노력을 꾸준히 하는데, 자, 그 억제가 실패했다. 근데 북한 미사일이 날아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이 미사일이 한국 또는 일본 또는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예. 이런 요격을 하려면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갖고 있는 요격 자산들을 통합을 해서 즉각 함께 이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요격 훈련을 하고 이걸 또 정례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있었죠. 그 파행 사태에 대해서 잼버리 감사 준비에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회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대회 준비 과정이라든지 대회 운영, 폐영까지 이런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정확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소식도 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에 열병식을 열겠다라고 예고를 한 건데, 참 여러 가지 좀 이례적인 게 벌써 올해만 이렇게 되면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 네. 민간 무력 열병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열병식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내부가 매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은 각종 방법을 통해서 이 주민의 결속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든 동요를 방지하고 결속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금년 들어서만 열병식을 3번이나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느 나라는 열병식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열병식을 한번 하려면 군인들, 북한 주민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실은 그런 노력을, 그런 자원을 경제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북한 내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월 8일에 했었죠. 그리고 7월 27일 날 또 열병식을 했고요. 네. 이번엔 민간 무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무력이 3가지가 있어요. 정규 무력이 있고요, 민간 무력이 있고 안전 무력이 있습니다. 정규 무력은 북한 군인이죠. 네. 군인들, 네. 정규군 이 무력, 지난번 7월 27일, 2월 8일 날 했던 그게 이제 정규군 열병식이고, 예. 그다음에 민간 무력은 북한은 노농적이 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의 700만 가까이 됩니다. 이 노농적이 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비군이거든요. 예, 예비군 민방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붉은 청년 근위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래서 이런 무력을 민간 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규군 열병식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민간 무력.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통합방위 체제, 민군 관 통합방위 체제를 우리도 이렇게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국민들을 정신없게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좀 느끼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건 또 우리 남한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네.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방문해가지고 저격총을 사격하고 장갑차를 직접 몰고, 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재래식 전력도 이렇게 남한이 재래식 전력이 우위에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걸 또 내부적으로도 결속하는데 그런 이 도구로,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열병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금 전에 예비군으로 또 예시도 들어주셔서 든 생각인데, 이게 정규군이 아닌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은 없습니까? 내부적인 불만은 있을 거예요. 예. 우리 남으로 귀환하신 그 탈북민들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특히 북에서 군 생활을 하고 열병식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한번 하고 나면 무릎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갈 수 없어가지고 이 신체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병식을 위해서 1달, 2달씩 미리 준비를 하고, 이 찌는 이 더위에 또 한겨울에 이런 열병식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굉장히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은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또 일부 눈이 띄어진 주민들 중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거든요. 불만을 얘기하는 순간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북한 정권이 그렇게 만들면서 북한 체제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국제사회 또 우리 국민들이 직시하고 이걸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 그런 힘을 합치기 위한 공조와 결집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연합 연습이 또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연습이 태평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018년부터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실질적으로 중단했어요. 사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도상 연습으로 그냥 네네. 형식적인 연습을 했고 사실 실병 기동 훈련을 거의 안 했단 말이죠. 사실 군인이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실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전투력 발휘가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미연합연습이 작년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이제 가장 큰 연습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미 주한미군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번에 우주군도 참여한다 그랬어요. 이 우주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한미군에도 우주군이 창설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로 훈련을 하게 되고 사실 이렇게 큰 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네. 사실은 잠재 위협이 커졌다. 그래서 한미는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막기 위한 훈련이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가능한 모든 위협의 시나리오를 놓고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위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방어, 응징까지 네. 그런 훈련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 자막으로도 뉴스 중에 보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에 아직 열려 있다 이런 입장도 내놨었고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블룸버그 통신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올지 그리고 도발을 했을 때 이제 한미일이 이번 회의까지 하면서 조금 더 강화된 어떤 입장을 내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앞서도 다루었습니다만 북한이 군수 공장을 잇따라 시찰을 하고 또 대남 적개심 또 전쟁 준비 언급을 하고 특히 중앙군사위 확대회를 열고 이런 일련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 한미연합연습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와 또 일련의 한미연합 연습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작년에 비해서는 도발의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다. 근데 그 조절하는 것이 그 도발 이후에 한미일의 대응이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부어서 이제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은 분명히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의 대응은 이전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그다음에 제도화된 그런 대응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위협을 높이고 그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방치하고 두둔하면 한미일의 대응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